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썰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 의료계가 약간 분위기가 있습니다. 긴장되는 분위기가. 대표적인 사건이 의료계 신년 할애식에서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주쳤는데, 새해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사실 팽팽한 긴장감으로 대신 채워졌습니다. 이게 얼마 전 발표된 의사 수급 추계, 그렇죠,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늘려야 하나,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왜 의료계가 긴장하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막 관심 있게 봤냐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됐던 의정 갈등이 바로 이 의사 수 부족분, 그래서 의대 증원, 이걸로 인해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결과, 이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수급추계위원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이.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셨던 12번 모두 참석하셔서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중앙대 이비인후과 문석준 교수님을 모시고요. 또 한 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신 문석준 교수님 모시고 관련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3명의 테이블로 했었잖아요. 왜 근데 오늘 둘이었냐? 의사 증언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그분들도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모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결국 모시지 못했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모시지 못하게 돼서 문석균 교수님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약간 수치가 작은데, 근데 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에 다다르게 됐는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교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귀를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추계나 통계 자료를 많이 다루다 보니 이제 추계위원회에 이제 불려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은 계속 했습니다. 지금 조동찬 교수님께서 얘기를 쭉 잘 해주셨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추계라는 게 없었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명, 1000명. 감사 결과에 나왔었죠. 아니 근데 당시에도 뭐냐면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숫자가 2,000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권이 무너지고 감사원이 한 거죠. 국가기관에서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엉터리더라, 추계가 없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과학적인 추계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의 시절로 돌아가 보면 바로 리마인드를 할 수 있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한번 다시 언급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500명, 1000명, 2000명,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걸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발표가 감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 무작정 500명, 1000명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연구 보고서 한 3편 정도 첨부한 걸 갖고 이제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했죠. 근데 이제 이번 결과도 물론 이제 그 2,000명 나왔던 그때의 숫자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또는 이제 뭐 일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연구하셨던 연구자분들이 이제 추계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라는 거를 모아야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일반 연구자가 할 수 있는 데이터 셀렉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하려면 이만큼의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실제 일반 연구자들은 이만큼의 자료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 정도 자료를 갖고 최대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추계위원회가 이제 열렸으니 저는 이만큼의 자료를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만큼뿐이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일반 연구자가 쓰는 자료 정도의 수준으로 추계위원회의 자료가 셀렉션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 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15분이 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저희 닥터 설전에서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15번 중에 임상 의사, 실제로 환자를 보시는 분은 문 교수님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임상 의사,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를 많이 넣었느냐? 의사가 얼마나 일하고 어떻게 일어난지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현실을 반영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거기 보건학 박사님들이 8분이나 계신데 실은 보건학 박사님들 중에 저희가 봤더니 환자를 보신 분이 없어요. 실제로 그분 중에서는 의대를 나오셨지만 환자를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의료라는 것은 직접 환자를 안 보고서 이 미루어 짐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국민 여러분,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불편하시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산부인과 이거 분만 병원 찾으려고 여러 병원 전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되게 큰 요구인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그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구조였다는 것은 사실 되게 저는 좀 뼈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탁상 공론이 되기에 딱 좋은 구조가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고 정말 더 의외였던 게요. 윤석열 정부 때인데 윤석열 정부 때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나가 KDI, 하나가 또 보건사회연구원, 하나가 서울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님 논문 3개였는데 여기서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그때 그 논문 근거로 썼던 저자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추계가 감사원 조사로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부에서 논의가 되던가요? 기자들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를 어쨌든 물리치고 극복하고 새롭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하자고 만든 게 이재명 정부의 추계위원회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실은 핵심에 윤석열 정부 때 활약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었죠. 어떻게 내부에서 논의됐을까요? 내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일단은 그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그리고 이 추계위원회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연구 보고서를 내신 분들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쨌든 단체에서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임상의사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회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자 단체가 8명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세요.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임상의사가 저 딱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1차 회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인데 1대 14인 기분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다. 1대 14인 기분. 와, 저 어떤 기분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추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임상 의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이제 배제가 된 것이 저는 좀 많이 힘들었다,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1대 14라는 기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물론 SBS에서 근무할 때 의사 출신은 저 혼자잖아요.
그럼 의사 아닌 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그래, 저 조동찬은 의사 현장을 아는 놈이니까 그래, 쟤를 리스펙트하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열어주시고 막 힘을 보태주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1차에서부터 12차까지 회의를 보면 임상의사라고 해서 힘이 보태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리고 이제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는데, 사실 어디에서 추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회, 어느 의사단체, 어느 뭐 소비자 단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저희가 한번 짚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동찬을 갖고 얘기할게요. 조동찬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뭐 직역 이기주의적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모임에서 의대 증원은 너무너무 바라는 거죠. 특히 뭐 강남에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고등학생 학생을 둔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 정말 많으면 좋아요. 일단 많이 그쪽으로 몰리고 의대 갈 기회가 생기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글로 싹 쏠려주면 다른 부분에 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이때 조동찬이 고등학생 학부모의 그런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과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이 입장이 어떨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거는 뭐냐면, 가서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줄어들고 지역의 의사들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서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라고 하는 게 추계위원인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버리게 되면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해서 가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누구누구의 추천을 받는 방식을 배제했다. 그 누구도 어떤 자기가 속한 그런 이해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논의밖에 될 수 없었냐. 구조가 그랬다. 이게 좀 뼈 아파요. 이게 뭐냐, 그렇죠. 사실 의사 대표로 나가고 뭐 하더라도 논의하다 보면, 아,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하겠네. 그럼 글로 가는 거죠. 그래, 뭐 10,000명 아니라 정말로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10만 명 증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논의가 되기가 어렵고, 회의록을 보면 너무나 그런데, 회의록도 그냥 예상이 가능한, 아, 이 사람은 이 말 할 거다, 저 사람은 저 말 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진전이 없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를 투표를 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과연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사실 추기위원회 대표 15분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고르게 반영해서 투표를,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를 했다면 고르게 반영돼야 되는데, 정말 고르게 반영된 이해관계라는 걸 검증받은 적은 없죠. 투표를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서로 양측이라는 것은 의사를 많이 늘리자, 안 된다, 의사 많이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원래는 이 추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면 그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디스커션, 서로 논의를 하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점점 합의를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 결론을 빨리 내기를 원하는 거죠. 결론을 누가 빨리 내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부 쪽이지 않을 정원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내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아니, 이 부분도 뭐냐면 윤석열 정부와 되게 닮았죠?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도 의대 교육, 입시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라.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겠다는 추계위원인데 사실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까 그 학계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이고, 충분한 논의, 과학적인 논의가 되기 부족한 시간인데
어쨌든 입시가 그렇게 되니까 밀어붙여. 이것도 윤석열 정부와 공통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이 아쉬운 부분이 딱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저희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계위원회, 추계센터라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생긴 거죠. 그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뭐 6개월 내에 회의 몇 번 해서 이게 답을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자료들을 많이 셀렉션하고 모으고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추계를 하게 됩니다. 전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 와, 이 6개월 만에 답을 내야 되는 분위기로 막 하니까 야, 이게 되나? 추계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급자 단체가 8명을 추천을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신 교수님들 몇몇이 다 그 분야에서 완전 전문가신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공급자 단체라고 공급자의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학자로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해서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조건 저희가 들어가서 공급자의 입김만, 공급자의 그것만 반영하려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일부 단체에서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뭐 보면 공급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네, 화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끼리 있는데 공급자들,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는 여기서 엑스맨이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대국민 고통이 있었는데도 이렇게밖에 결정을 안 하나. 제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런 의사 추계에 대해서 투표로 최종 결정한 사례가 있나라고 물어봤어요. 국제기구나 어떤 나라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 한국은행 금리를 어떻게 할까를 투표로 결정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도의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말로 제가 의학 전문 기자 입장으로 보기에는 그분들 다 개별적인 분으로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의사 수급과 관련돼서 진정한 전문가 아니야.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성을 우선순위로 뒀는데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임상 환자를 실제로 봐서 이비인후과 어떤 영역에서의 이 의사의 로딩 그리고 전문의와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로딩을 아시는 분은 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부인과 수학과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비인후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14분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만큼만 갖고 추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큼 하는 나라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귀를 전공하니까 중이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병률, 발생률 이런 거는 저는 그 질환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러면 원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국민이 한 35년, 40년 갈 때 그 질환의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추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질환을, 그 전공 분야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들어오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뮬레이션은 하나도 안 한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게 추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성균 교수님께서 귀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게 추계연을 하잖아요. 그럼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가장 많은 게 치매, 암이잖아요. 치매 전문가와 암 전문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소아과 신생아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령 임신부가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고위험 임신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전문가들은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의사소 결정수가 나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일본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일본은 그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모델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 여기 추계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일본의 사례를 많이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그다음에 노인 전문의 그런 질병의 추계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적절하게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이 모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제로인 상태에서 수급위원회가 결정됐다는 거. 이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그랬다면 정말로 뭐 여기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의료계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의대 증원과 이거에는 이게 엇갈립니다. 사실은. 정말로 건전하게 이해관계가 사실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엇갈리는 거 정말로 많이 증원해야 된다, 적게 증원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사실은 서로 자기의 모든 데이터를 까고 서로 각자의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네 데이터가 맞네. 진짜 늘리자. 아니네. 네 데이터가 맞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를 사실 바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야지 정확한 추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쟤네 둘 다 의사라고 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안 했죠. 시위를 했겠죠. 1인 시위. 실은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추계 방식 갖고 했어요. 추계 방식은 조금 어려운데 의사수를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늘려야 되느냐 요거가 모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리마 모델 썼는데 요걸로 너무 부정확하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아리마 모델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계를 할 때는 수요 모델과 공급 모델을 다 각각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에서 공급을 빼게 되면 필요한 의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모델에 아리마라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공급은 사실은 좀 쉽습니다. 어쨌든 의사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의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연령이 이제 나아가면서 뭐 은퇴나 사망률이나 이런 거 보정하는 거는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쪽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이 수요 부분은 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의사 수가 어떻게 변할지 요거는 쉽게 보이는데 환자가 늘어나고 얼마나 요구할지 요걸 예측하는 게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수요 모델을 분석하는데 통계 방법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통계 방법이 이제 시계열 방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시계열은 시간 순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연도별로 증가가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통계 방법이 시계열 방법인데 이제 그 중에 아리마라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아리맥스라는 방법도 있고 사리마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많이 선택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리마라는 방법인데요. 이 아리마라는 방법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미래에 반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거나 안에 중간에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질 경우 과거에 레퍼런스로 삼았던 데이터가 부정확해져요. 그러면 미래 추계에도 과다 추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과소 추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미래, 장기를 보기보다는 좀 단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예측할 때 많이 선택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의사 추계를 할 때 이 방법 선택한 게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과거의 레퍼런스를 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추계위에서는 2000년도부터 2022년 정도까지 그 긴 기간의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후 검정이라는 방법을 또 합니다. 이 과거를 레퍼런스로 삼을 때 올바랐느냐. 그러니까 2000부터 2022년에 우리가 과거를 삼는 건데 진짜 제대로 옳게 삼았는지를 또 검증을 한다는 거죠.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학문적으로 그거를 해봤더니 2009년에서 10년도가 불안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걸로 나오는구나. 이걸로 미래 예측하면 잘못된다. 그럼 그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2000년도부터 2022년이 아닌 2010년도부터 22년도까지를 추계를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그 해를 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시계열이다 보니까 요것만 빼고
그냥 이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2010년도부터 해보면 당연히 의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기울기를 가지고 미래의 기울기를 예측을 하는 건데 과거의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게 잡혀 있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미래는 당연히 과다하게 추계가 되는 거죠. 2009년도, 10년도 이때 요양병원이 이제 확 늘었죠. 네, 네. 2008년 9년에는 우리나라에 의료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 하는 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입원하는 수가 확 늘었죠. 이거는 논란인 게 뭐냐면요.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이냐, 사회적으로 필요한 입원이냐. 지금 거기 학자분들 중에서는 이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입원이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병원 입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요구도로 인한 입원이다. 요게 지금도 그분들도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요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돌봄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급속하게 늘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 방향성을 보면은 요양병원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그 통합 돌봄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되도록이면 집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게끔 오히려 요양병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사실 그때 2010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도 또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추계는 그냥 많이 늘어나는 걸로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추계가 올바른 추계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방향이 그걸 꼭 넣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거겠죠. 우리는 요양병원 입원을 지향해. 우리 그쪽으로 힘을 실을 거야. 할 때 그거 통계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요양병원이 부족해서 우리 소아과 오픈런하고 우리 심장 어떤 병이 생기면 막 뺑뺑 돌아야 되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리마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 이제 아리마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까 기울기가 너무 급격하게 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 과다 추계가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아리마를 저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먼트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변수라는 것들을 봅니다. 이 통계를 낼 때. 근데 이 변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근데 그 적은 데서 그러니까 요만큼 갖고 추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FT라고 해서 Full Time Equivalent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의사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FT를 계산한 적도 없고 이거를 만들 생각도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FT가 나오질 않으니 그러면 의사의 근무 시간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를 모르는데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의료 이용량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의료 이용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부분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래 일수와 뭐 입원 일수 뭐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해서 입내원 일수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의료 이용량을 쓰는데 문제는 비용이 어차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A라는 질환을 진단을 할 때 과거에는 뭐 10만 원이 들었다고 치면 미래에는 한 100만 원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뭐 새로운 검사 기계도 나오고 여러 방법들이 나오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이 미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나오면 물론 이제 환자분들은 부담은 되겠지만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비용이 많아지면 이게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 아리마라는 방법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전에 10만 원으로 진단 내렸을 때도 한 명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으로 진단을 내리면 10명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추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외국처럼 FT를 계산을 하면 이게 10만 원의 한 FT 계산과 100만 원의 FT 계산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네. 이걸 뭐냐면 의사가 필요한지
MRI 기계가 더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MRI 기계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걸 의사수가 더 필요한 걸로 넣는 거죠. 근데 이걸 냉정하게 보면요.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이용량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의사의 이런 말, 이거 괜찮아요? 뭐예요? 이런 걸로 변할지 아니면 우리의 의료 소비가 저 그 말씀만으로 괜찮다 말고요. 어떤 근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검사해 주세요. 이런 걸로 변하게 되는지. 지금 우리의 행태는 이 후자적으로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세요로 바뀌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RI가 더 필요하고 초음파가 더 필요한 이런 구조일 것을 의사로 바꿔서 대체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비용을 우리가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을 검사를 안 받고 의사수를 늘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가 이제 늘었는데 그럼 의사들은 그냥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서 결국은 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Physician Induced Demand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미래는 의료 비용이 많이 늘 것처럼 지금 추계가 된 거고요. 실제 11차 자료를 보면 우리 회의 자료 11차 자료를 보면 제가 이제 실제 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4년 올해는 60에서 64세의 남자분의 그래프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외래 이용량이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40년도에는 36일 정도 이용하게 돼 있어요. 2배가 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전 국민의 60세에 해당되시는 남자분은 한 달 이상 병원 생활을 지게 된 거예요. 추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진짜 한 35년, 40년 뒤에 전 국민이 60세에 해당되시는 남자분이 한 달 이상을 병원 생활을 할까요? 근데 지금은 한 15일, 16일 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OECD 데이터에 보면은 3배 이상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 상식선에서는 과연 전 국민이 그렇게 이용을 할까? 근데 이 아리마라는 방법은 추계 방법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의 때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고민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네. 자, 일단 그렇죠.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1년에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이 1년에 15일 정도 병원을 방문한다. 저는 며칠 했을까요? 저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5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는 60세는 아닙니다만. 근데 15일 정도 방문하는 것도 지금 OECD 평균으로 따지면 3배 정도인데. 근데 이 지금 우리 추계는 2배 정도 많은 36일을 기준으로 추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맞느냐. 그리고 이 정도의 의료 비용을 과연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가 아니죠. 국민들이 결국은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되면 국민들이 지금 내는 비용의 한 2배에서 3배 이상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계가 옳은 추계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되죠. 실은 제가 그 말씀 좀 하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었는데, 추기위원회에서 물론 비용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연구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있어서 비용을 설명하지 않아. 그 비용이 얼만큼 들고, 그걸 어디서 감당하느냐, 누구에게 가져올 것이냐를 밝히지 않는 정책은 다 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책학에서는. 되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늘어나는 이런 의사수와 그다음에 뭐 이런 이런 보건 혜택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뺐던 게 있는데 이번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비용 문제는 쏙 빠졌는데 실은 저는 뭐냐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비용 문제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발표할 때는 이걸로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나왔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다 얼마 비용 이런 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의료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본인들은 아시겠는데 그런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원분들 중에서 의료 경영을 하시는 분이 네.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완전 전문가시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뭐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러프하게 이제 저희가 계산했다고 하는데 한 60년, 2060년 이 아리마 방법으로 추계를 하면 한 거의 670조에서 700조 정도 돈이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는 한 110조 정도 저희가 건보 의료 비용을 쓰고 있는데 한 700조 가까이 쓸 것이다라고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 발표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위원분들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추계위원회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하느냐 아니, 하지 마라. 와, 그러니까 그런 위원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이거 정책이잖아. 정책은 당연히 비용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전혀 ABC가 안 돼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계위원회에서는 이럴 경우 의료비는 뭐 600조 러프하게 하지만 600조가 들 게고 지금 110조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의는 됐으나 결과록에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유일하게 그었죠. 다른 분들은 저도 봤더니 유일하게 의료 경영 돈 문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런 거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이 이렇게 산정한 모델로는 600조에서 700조, 우리가 지금 현재 110조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의료비를. 그러면 6, 7배를 쓰게끔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논의가 됐었다는군요. 이거 국민은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하네 이거는. 추계위원회는 어쨌든 한정된 자료를 갖고 숫자를 보는 위원회니까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 돈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럴 수 있다고 아니요, 생각은 근데 돈 들어요. 얘기를 하지 말자는 분은 추계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정책에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챗GPT를 그냥 찾아봐도 정책학에서 기본 비용과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3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누군가요, 그분? 이것도 사실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숫자 놓고 얘기하는 건 좋다. 그래서 추계가 되면 이제 결국은 저희는 그러니까 숫자를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타당한 걸 보여주는 위원회고 실제 숫자 정하는 건 이제 보정심이라는 곳에서 정하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런 논의도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논의가 되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역을 보면 아리마 모델 말고도 이제 최소한 2개, 3개 정도 여러 개의 모델을 적용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 수급위원회에서는 추계위원회에서는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만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아리마 모델만 나와 있어요. 다른 모델로는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 보건복지부 발표한 거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모델과 공급 모델이 있는데 수급 모델은 3개, 공급 모델은 2개를.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 죄송합니다. 공급 모델은 그 양측이 비슷한 입장이어서 고려를 좀 안 한다 치더라도 수급 모델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아리마였던 방법이고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 나머지 2개가 이제 저희가 조성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또 이제 시계열 방법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2 모델이 이제 조성법을 적용시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정부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 공급자 쪽에서 주장을 하는 바고, 이게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원래는 이제 모델이 총 4개가 나중에 더 논의를 했었어야 돼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 결국 모델 4개 갖고 이제 투표 아닌 투표를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리마의 하나는 너무 과다축에 대해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못 받아줘서 할 수 없이 탈락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3개 모형을 갖고 이제 결국은 발표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3개도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글쎄요. 보정심에서는 그거를 노출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순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순위 실제 순위는 발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아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모델 중에 위원들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모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덜 선호하는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통계라는 방법이 뭐 하나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가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모델은 타당하겠다라고 선호하는 모델들을 이제 의견을 드린 게 있겠죠. 그래도 이거를 이제 N수로 따져보면 이제 투표수를 보면 그래도 많이 받은 모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글쎄요, 보정심에서 이걸 노출을 시킬지 아니면 똑같이 등가처럼 그냥 세 개의 모델이 그냥 오픈을 시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모델이 분명히 이게 얘는 7표, 얘는 2표, 1표 이 표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표 차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득표수를 노출을 시키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보정심 위원분들께서 뭐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면 노출 안 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추계 위원들은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고 이 자료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만약에 이 좀 적게 득표된 것이 보정심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평가가 되면서 그게 채택이 된다면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좀 보정심이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계위원회에서 한 것을 참고 자료로 보정심에서 할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이제 보정심 그냥 구색 맞추기다 그냥 무조건 할 거라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아까 사실은 근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는 아예 제대로 계산된 게 없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용으로 대신한 건데, 그래서 MRI가 해야 될 부분도 의사가 필요한 걸로 지금 결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또 논란이 또 AI였단 말이에요. AI. 사실 추계위원 15분 중에서는 AI 전문가는 없었어요. 한 분 계셨나요? 한 분? 예. 한 분이면 그 AI와 관련된 거가 지금 가장 여기에서 그때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했던 친구분은 뭐 AI 분야로는 뭐 국내 최고고요. 세계 최고. 그러니까 거의 세계적 레벨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인터뷰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컨설트는 해주거든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서 거기서 논의됐던 AI에 대한 결론과 진짜로 전문가들이 보는, AI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달랐는데 어땠나요? AI 부분은 논의가? 일단 당연히 AI는 들어와야 되고 의사 추계에 미래에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AI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추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당연히 그걸 고려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몇 분의 위원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가 제대로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저희가 변수를 잡고 이거를 쓰려고 하면 근거가 있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뭐 불확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도 너무 답답해서 이번이 1월이죠. 올해 이제 그 1월에 제가 그 SCI 논문에 아예 리뷰 논문을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요. 퍼블리케이션이 됐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이 의료 생산성 AI가 의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각 나라의 논문들을 제가 다 찾아서 리뷰를 했어요. 근데 평균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근데 이게 10년 뒤면 30%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50% 이상 갈 거고, 실제 그 교수님께서도 회의 때 당연히 50% 얘기를 꺼내셨죠. 그 AI 전문가인 딱 한 분인, 그러니까 AI 전문가는 왜 그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거기서 막 아니라고 한 분들은 제가 회의록 봤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분이 뭘 AI 한다고 이 AI에 대해서 떠들지? 일본은 어떻겠냐고 장무승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본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AI를 모르면 AI 전문가 위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AI 전문가 위원들한테 얼마나 반영됩니까? 그러면 AI 전문가들이 향후 미래에는 이렇게 반영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한 분이 AI 전문가가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50%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AI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분들이 AI 전문가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저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회의 때. 이게 이제 저는 임상 의사니까 임상에서 얼마나 많이 AI가 들어와 있다는 거를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적용 안 시키면 정말 과다축에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더 그렇구나. 이제 요즘에 환자들은 자체가 AI가 구동돼 가지고 환자들이 오는 것을 확실히 환자를 안 보는 분들이니까 참. 어찌됐든 이제 그분이 그 얘기 하도 너무 답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몇 분의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근거가 부족하니 이거는 좀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0차 때인가요? 아마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여기 전문가가 진짜 한 분뿐이 안 계시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어라. 그렇죠.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문의를 해봐라. 했더니 이제 11차 때 이제 보사연 쪽에서 이제 자료 준비하는 쪽에서 전문가 두 분한테 물었다고 하면서 회의록에 이제 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제가 쭉 읽으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거의 감상문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죠. 누구세요? 이 두 분이. 공개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야 개인적인 방송을 하니까 지금은 공개를 안 하지만 제가 국가의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개를 안 해요? 레퍼런스 그건 말도 안 되는. 아니 보사연은 그렇게 불러갔나 보죠? 아니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분들이 무기명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두 분이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맞는 두 분인가도 솔직히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의 의견들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저희 기자들은요. 일단은 그게 필요해요. 근데 내부 회의 있잖아요. 조동찬이 저 AI 전문가한테 이렇게 했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도국에서 뭐냐면 누구야? 이름 대. 그러면 돼요. 돼야만 이 의견이 진짜로 어느 정도 이 가치가 있는지가 되거든요. 물론 근데 실제로 보도할 때는 이 두 분들은 익명을 해달라니까 가리긴 하지만 이 두 분이 익명성을 갖더라도 제가 어쨌든 보도국의 위에 부장, 데스크, 뭐 국장님께 보고를 할 때는 어느 분입니다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계위원회에서 나중에 비공개로 할 수는 있어요. 이 두 분은 비공개로 이거 결정하면 되는데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누가 누군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맞지 않는 함량 미달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 기자 명만 있었어도 난리 나는. 이 AI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추계위에서 안 됐으면 보정심에서라도 돼야 되는데 보정심 멤버 그 위원님들도 AI 전문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정말 미래의 그 상황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추계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은 제가 되게 다짐을 하고 이 어쨌든 의정 갈등이 너무나 컸고 지금 의료계의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의사가 아닌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온도차가 커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해야지 하고 왔는데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잠시 흥분했는데 다시 이제 그 마인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의대 증원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의사가 꼭 필요하다,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근데 뭐 요소를 얘기하시진 않고 저희는 어차피 숫자만 보니까 숫자로 봤을 때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리마라는 방법을 쓸 때 의료 이용량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미래에는 그 의료 수요가 늘면서 당연히 의료 이용량이 높아지거든요. 그것만 보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던 OECD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OECD 우리나라가 2.7명인데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부족하니 자꾸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방법론적으로도 의료 이용량 갖고 적용을 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하면 당연히 많이 추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FTA를 쓰자라는 게 계속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전 OECD 데이터를 좀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2.7명 맞아요. 그 OECD 평균 3.6명보다 작은 건 맞는데요. 그러면 의사가 작으면, 그렇게 이제 그 OECD 데이터처럼 작게 잡히면 의료의 결과, 의료의 질이 나빠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똑같이 OECD 데이터 그 자료에 보면 최고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1등 아니면 2등,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의사가 과연 그런 최대의 아웃컴을 낼 수 있을까? 그 의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만 요거 의사가 적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의료 시스템이나 체계가 다른데, 다른 나라가 오히려 과하게 의사를 많이 쓰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비효율적으로 의료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적게 부담해도 돼야 할 의료비를 너무 많이 비용시키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지까지 윗 선배님들도 그렇고 정책들도 그렇고 잘 꾸려져서 그나마 요 적은 의사의 수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계가 되면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의사를 더 뽑으면 지금 최고의 수준의 의료가 더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용 엄청 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그렇게 부러워하셨는데, 전 이게 망가질까봐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OECD를 얘기하셔서, 사실 OECD 통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진짜 그게 논리였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감사원 조사에서 아주 추계가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기라고 했던 것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OECD 그 데이터인데, 제가 그래서 이때 OECD 이거를 보고서를 직접 분석했어요. 그러면 OECD는 이렇게 의사가 낮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의사를 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 없습니다. OECD는 뭐냐면 2060년까지의 이걸 전망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어요. 전체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요, 연금과 건강비용은 늘어난다. 왜냐면 이거 그래서 구조를 들여다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성질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게 늘려야 된다. 그게 의사가 될지 간호사가 될지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왜냐면 의사를 많이 늘리면 간호사를 늘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이런 인구학적 구조적 변화, 이 부분,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다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OECD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OECD 보고서를 기사로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동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 OECD 데이터를 쭉 보면,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데, OECD에서 나온, 그걸 보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의료의 효율성을 평가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의사로 충분한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응급실 뺑뺑이,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기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뭐 소아과 오픈런, 당연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의사 수로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책으로 해결을 안 하고 숫자로만 해결을 하려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책적인 문제를 또 다른 얘기지만, 의사추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됐던 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우리 의사수 부족분에 MRI, 초음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2008년, 9년 이 정도에 요양병원이 법으로 새롭게 허가되면서 입원이 확 급속히 늘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그러면 이 추계로라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과도한 입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그 현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모델을 잡는 걸로 된다는 아주 되게 중요한 걸 하셨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병원 이용률이 세계 3배인데 이거보다 2배 정도나 더 많은 병원 이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혔다. 사실 뭐냐면 60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60세면 더 뭐 건강해질 그 연령인데 지금보다 2배 이용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이거 자체 추계위원회의 자체의 이런 통계적 이런 부분도 지금 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AI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AI에 이게 반영됐다. 아, 이거 뭐냐면 AI 1도 모르는 사람, 이거 그러니까 AI 전문가 위원회에게 맡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 의사 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전문가들 맡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용인데요. 아니, 의사수 많이 만들고 MRI 많이 들여오면 좋죠. 자원이 무한대라면. 이거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지금 20대, 30대가 제가 65세가 돼서 일단은 20, 30대가 벌어놓은 걸로 갖고 얹혀 살아야 될 때는 그들의 월급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로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외국 그 사례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뭐냐면 누가 담당할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건강보험료를 좀 줄여서 본인 부담금을 늘리자. 그럼 내가 부담하는 거죠. 65세가 넘어서 아니야, 우리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늘려. 그러면 그거는 20, 30대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인폼드 컨센트의 기본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인폼드 컨센트가 안 된 거예요. 국민들께 비용, 그리고 누가 되는 건지, 이걸 내가 되는 건지 20, 30대가 되는 건지를 현재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보정심에는 좋아요. 15,000명, 2만 명 늘려도 좋아요. 그러면 그때 늘어나는 이 비용을, 이것도 추계위원이 하신 600조나 700조, 지금의 6배나 7배 정도 되는 의료비를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할 건지는 좀 정해놓고, 그러니까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명수로는 거의 비슷한 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좀 다시 또 이렇게 의정 갈등 또 제가 이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양병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원래 추계를 할 때 한 40년도, 50년도쯤에 요양병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이거 원래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계산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OECD 보고서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서 지금 의료비가 급증했다. 요거보다는 그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는 한데 이게 국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사실을 추계 때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울기를 그걸로 그냥 갖고 오면서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그런 추계가 돼버렸던 거예요. 아니, 저는 뭐냐면 거기 계신 전문가들이 보건학 교수님들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 거기서 발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셨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분들 계세요? 네, 계시고, 저도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물론 이제 27년도 입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 이게 과연 올바른 추계인가? 그리고 이거 한번 결론 내면 한 3년에서 5년 쓰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건 정말 진짜 요만큼 갖고 썼거든요.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 놓고 추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2, 3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해야 진짜 추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수급 추계위원님들이 좀 구성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의사 수를 추계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에,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성은 다 있으신 분이라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급에 관련한 전문가인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전문가는 뭐냐면 그래도 회의를 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는 너무나 성급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면, 저는 전문가는 뭐냐, 우리 못한다, 결론 내리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입시에 쫓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전문가는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의학 전문 기자 할 때 너 이거 언제까지 이거 어디 후쿠시마 원자력 이게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지 오늘 8시까지 빨리 보도해.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주면 되지만 안 되면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까지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가 역할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차 회의록에 보면 저는 이거 결과 인정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의 의원분들이 당연히 말씀을 하셨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냥 지금 나온 말도 안 되는 결과 갖고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자리는 지키고 계셨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 너무 시간이 없었죠. 아니요, 저는 박차고 나가고 이런 거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계신 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결론이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중간에 요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있으니까 박차고 나오셨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의사수를 결정하는 건 국민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때문에 의사들 저 되게 많이 싫어했었는데, 악플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의사 면허는 누가 주는 거냐, 국민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정말로 저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맘대로 우리 거 맘대로 못 늘려, 그 입장이 전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근데 국민이 결정하시는 건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저는 지금 이제 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사로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의 이해관계는 환자와 이게 같기 때문에, 사실 의사와 환자를 분리하려는, 그러니까 공급자 이런 프레임은 정말 싫지만, 그러니까 이거 환자 안 보는 의사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환자 보는 의사들은 의사랑 환자는 이렇게 적대시 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거는 의사와 환자가 적대시가 아니라 같이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빌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발전을 한 나라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 건강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건 기본권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고, 건강권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작정 숫자를 늘리면서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이거를 왜곡되게 얘기하는 건 전 반대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입시 분위기를 보면 좀 대부분 다 의대를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사기는 하지만 공대 내지는 AI 많이 하시는, 정말 이게 기초 과학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너무 입시가 이상하게 의대 쪽으로 오다 보니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기본이 되어야 할 인력들이 전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공대 또 이과 계열 이쪽에 가셔야 할, 즉 나라를 발전시키고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할 분들이 타 의사 쪽으로 오면 물론 기본권이어서 중요는 하지만 나라 발전이 점점 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10,000명 이상 늘린다는 결론을 냈으니 늘릴 것 같아요. 정치인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저는 다시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의료계가 저항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포자기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의를 안 했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요. 국민들 원하시는 만큼 다 늘리세요. 그래서 네, 국민들 거니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논의를 안 했던 게 뭐냐. 사실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국민들께 뭘 속이고 있는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자꾸 들어요. 늘리시는 건 늘리시는데 어떤 논의가 안 됐는지. 예? 제일 중요한 건 의사 많으면 좋고 MRI 많으면 좋지만 그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안 돼 있다. 이거는 OECD, WHO의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의료 수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 의료 자원을 무한대로 그거에 맞춰 늘리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셨지만. 근데 아무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여러 논의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게 뭐냐 2, 3년 정도가 뭐 이거대로 이제 한다면 또 논의를 계속 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아요. 그때는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가 더 됐으면 좋겠는지 일단 위원서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수급추계위원회에 들어간 주 이유가 이제 저도 추계를 많이 하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개인 연구자로서 자료를 얻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위원회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분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개인 연구자 정도 수준의 데이터만 갖고 똑같이 그냥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추계위원회가 잘 되려면 진짜 다른 나라처럼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 그거를 셀렉션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부도 그런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추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좀 미국의 예를 제가 잠깐 들면 헐사라는 그 추계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 셀렉션을 해줘요. 다 모아줘요. 또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이런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다 얘기를 해요. 한 50여 개 정도의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한테 자유롭게 데이터를 쓰게 합니다. 오히려 추계위원회가 열린다기보다는 각자가 추계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데이터를 모아서 진짜 위원회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그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료 100% 오픈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미국처럼 그런 데이터, 헐사의 데이터처럼 모은 걸 그냥 국민들한테 오픈하면 똑같이 이렇게 미국처럼 전문가답게 추계할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근데 그게 번거로우면 위원회 좋은데 대신 충분한 자료를 갖고 모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되게 강조한 OECD도 강조한 이 정보의 투명성이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도 함께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없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맛있는 이 밥상을 차리려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재료부터 이렇게 딱 모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재료가 모아지지 않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밥상은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실한 밥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은 이 추계위원회의 이번의 결론은 여러 근거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자포자기 했습니다. 늘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비용
저 개인적으로만 따지면 비용? 저도 뭐 중간 이상금 사니까 비용이야 뭐, 저 내라는 대로 낼게요, 저는. 그런데,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요걸 보면, 좀 부실한 밥상 같다.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너무나 논의가, 전문적이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이런, 자기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그런 결과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다음번에는 정말로 이렇게 왕성한 풍성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떤 음식상이 차려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위원회 한 분으로서 하셨는데 어떤 감회 그 다음에 이게 의료계에도 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문석균 교수님 들어가셨는데 고작 이런 결과밖에 안 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도 같은데 그런 소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시죠.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이자 교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있는 곳이면 당연히 교수의 타이틀로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가 어찌됐건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차피 추계위원은 다들 자기의 일신양명을 위해서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올바르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고 실제 제가 추계를 해봤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대로 좀 추계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설익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건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 나오고 나면 잘리나요? 추계위원회가 잘릴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임기는 3년을 주시기는 했는데 뭐 잘려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자료는 우리가 추계를 하기 위한 아까 재료 얘기했는데 좋은 재료가 많아야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게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는 지금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설있게 결과를 내려고 촉박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겠지만 저희가 추계에서 내온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국민만 바라보시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보정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저도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닥터 썰전이 의사 추계위원회에 문석균 교수님 모시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나 전문가나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분들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아니야 내 생각은 완전 달라 나는 국민을 위해서 다른 의견 갖고 있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모시고 오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라도 아주 겸허히 충분히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 오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실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왜 이렇게 그분들도 전부 다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한 재료가 없었다는 것. 근데 어떤 입시라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촉박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사실 이걸로 투표를 했다는 건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했는데 오죽했으면 투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의사를 늘리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서 어떤 방향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얻는 히트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나름대로 뭐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점도 있었습니다. 예, 문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 감사하고요. 아니 그렇다고 자르지는 마시고요. 아니 뭐 얘기해야죠 뭐 그러라고 언론 있고 막 그런 거죠. 네, 지금까지 닥터 썰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닥터 썰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